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집한 내용은 중국 태양광 기업 실적 악화의 주가 폭락, 공급 과잉의 가격 폭락, 누군가는 게임판 떠나야 시장 반등. 이것은 태양광만이 아니고 전기차에도 저는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반년 만에 시총 106조 중발 잘 나가던 준태양광에 무슨 일이, 공급 과잉의 생산비용보다 제품가 낮아져 투자업계 회복될 거란 희망 품지 말라. 중소기업 상장 폐지 파산 잇따를 듯, 이렇게 예측 보도 기사를 냈습니다. 무질서한 생산 능력 확충 탓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소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중국 태양광 산업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라고 그 투자업계에서 얘기하고, 중소기업부터 빠르게 도산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국의 대표적인 그 태양광 업체는 론지 그린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난 9일 997억 2,7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45%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폴리실리콘 국제 점유율 1위인 퉁웨이는 올 들어서만 주가가 35%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폴리실리콘 만든 데는 OCI가 있고, 그 다음에 KCC, 이런 데가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사막 같은 데 설치해야 아마 그 전력 효율이 많이 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문시 정권 때 그 태양광을 뭐 지방자치마다 뭐 개나 소나 다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뭐 비만 오면은, 이번에 뭐 폭우도 많이 왔는데 언론기관에서 태양광 설치된 그 산비탈 이런 데 거 좀 취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휩쓸려 내려갔는지 그런 것도 좀 취재해야 되지 않겠냐. 인명피해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첫 번째 편집한 이유는 과잉 생산인데, 제가 이 스루풋 손익 실전 분석을 하면서 지속적인 메시지로 고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 코스트 월드에서 스루풋 월드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개념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는 그 원가 세계의 그 사고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다품종 수요 대응 맞춤 생산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사고방식은 스루풋 회계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저는 주장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그 샹하이 쪽에 그 민간인들이 이 제약이론 경영을 좀 배운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채택이 안 되고 이렇게 그 과잉 생산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TOC가 현재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정착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개인적인 그 여기 싱킹 브릿지 그 블로그로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그 세계의 기둥 TIOE 이거로 해서 제약이론이 그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과잉 생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 사고방식인데, 원가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은 다품종 수요 대응
맞춤 생산경영 시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TOC가 이를 도울 수 있다. 또 돕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고 아베 신조 총리의 결단은 옳았다. 단 1년 만에 무려 45조 엔. 일본 연금 운영이 국민에게 준 이익에 너무 큰 알맹이라는 제목으로 하라다 타이라고 나고야 상과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데 전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이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겠어요.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연금 운용으로 2023년에 45조엔을 벌었다.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GPIF 연금적립금 관리 운영 독립행정범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에 니케이 평균 주가가 1989년에 기록한 최고치를 약 34년 만에 갱신했다. 그러니까 약 30년 만에 30년 전에 주가를 이제 좀 회복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국민들은 서민에게는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임금 인상은 됐어도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실질 소득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하는 국민의 소리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기고자는 하라다라는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임금 상승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서민에게 혜택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GPIF의 운영사항이다. 장래의 연금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국민의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의 상승은 2012년 12월에 발족한 아베 신조 내각에 의해서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 2012년에 제가 벌써 되게 10년 전이네요. 10년이 넘었네. 거의 옛날에 이 사적인 이유로 공적으로는 출장으로도 일본을 가봤었습니다만은 그때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그때 이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주가 상승을 좀 유도했다 이런 얘기를 쭉 소개를 하고 있고 최근에 니사라고 그게 주가가 연동돼 가지고 돈을 넣으면은 주가가 오른 만큼 또 이자도 크게 오르고 그런 성격인 거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젊은이나 중견 세대의 자기 자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3월까지 170만 건의 신규 개설수가 있어가지고 3.2배가 전월 대비 올랐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가를 고르게 이게 일본식 한자인데 고르게 파급됐다 하는 것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경로가 GPIF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금과 주가의 상승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GPIF에 대한 소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발췌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안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2001년부터 실질적으로 했는데 누적 수익이 153조 8천억이다. 그리고 45조 엔 23년에 이익을 본 것은 일본 예산의 한 반 정도나 반 가까이 된다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의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운영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인 견해로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든지 일본처럼 독립행정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줄창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임기가 보장되는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들어가면은 보건복지부 임명되는 사람들이 재무에 대해서는 뭐 속된 말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산하기관이니까 어떤 인사권을 휘둘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처럼 독립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임기를 보장하는 일본은행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아마 운영이 돼야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서 안정된 미래를 좀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신조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의 그 사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댓글에 맨 위에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디는 뭐 숨겨져 있으니까 잘 그 뭐 한 세 글자 정도만 나오는데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라도 빨간 글씨로 제가 굵게 표현한 거, 지금의 고령자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대체율로 연금을 받는 우대 세대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소득 대체율로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저도 직장에 다녔을 때의 그 최고 연봉, 퇴직할 때 뭐 3개월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소득 대체율로 돈을 받고 있는데 뭐 남들이 얘기할 때는 뭐 그래도 많이 받는 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무원 연금보다는 뭐 민간 그 국민연금이 엄청 낮죠. 한 2배 이하, 한 4.5배 차이가 난다는, 평균은 4.5배 차이 난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저는 이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고 공무원이 됐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좀 비판을 저는 하고 있죠. 정권이 바뀌어도 철밥통으로서의 공무원, 이런 것 때문에 효과성이나 효율성 있는 그런 사고방식은 없고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뭐 얘기를 뭐 전개를 제가 지금 했는데, 어쨌든 이 댓글을 다는 사람은 GPIF의 운영이익에 손을 대는 것은 자식이나 손자의 자금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 기고자도 얘기했지만 미래 이익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댓글 수준의 존경을 저는 표하는 바입니다. 참 그 우리나라 댓글 보다가 이런 댓글을 보면은 일본이 분명히 우리보다 선진국이다, 뭐 한국이 일본을 따라 마셨다는 등 뭐 이따위로 그 뭐 방송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국뽕 이런 게 있는데, 댓글 수준으로 저는 그 국민의 수준을 좀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또 한국은행장 이창용 그 은행장이 그 국회 기획재정부 위원회 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리 결정 독립적으로 물가 둔화세 가계부채는 예의주시하겠다. 남주현 기자가 뉴시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한 5가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계층은 의견을 듣되 금리 내리는 것은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다.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 그 또 소개한 거는 외국인의 이 주택 그 매입 통계도 제가 어저께인가 소개를 했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제일 많은데 중국인들 취득 못하게 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근거는 그 형평성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 뭐 전문적으로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황에 대해서도 1년 반 전에 비해 그동안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부동산 경기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 바람기. 이거 속 시원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4,122억 달러를 외환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지만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높은 생활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 유통구조 개선과 수익 경로 확대 등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 여기서도 피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삼겹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오늘 그 보도 내용에는 인용을 안 하지만은 일본의 삼겹살이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싸답니다. 그리고 맛도 좋답니다. 일본 여행 갈만 하겠어요. 요즘 뭐 저가 항공으로 갔다 오면은 그 서울에서 비싼 삼겹살 먹느니 먹어본 사람의 얘기로는 우리나라 거보다 맛있고 가격도 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 그 엔화가 그 가치가 내려가 가지고 이제 이런 것까지 비유가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현재 대립관계가 있는 게 노조 쪽에서 그 요구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 시간당 11,200원이고 정부 쪽에서는 9,870원인데 좀 잘 그 협상을 해서 그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텍사스 인센티브 보면 SK 하이닉스도 끌릴 것. 이게 뭐 기자나 그다음에 이제 그 보도 일자 이거는 7월 그 9일자일 겁니다. 한국경제하고 파이낸셜 뉴스 거가 이제 복합적으로 된 거를 제가 편집을 했는데 현재 텍사스에는 삼성전자, SK, ENS, 그 다음에 OCI 등 27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군요. 그리고 에벗 주지사인데 에버트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에버트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텍사스는 국내외적으로 AI 리더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그 월가들이 텍사스 쪽으로 그 본고지를 지금 옮기고 있다고 그러죠. 텍사스가 법인세가 소득세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글로 간다. 그런 뉴스도 나왔죠. 그런데 그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지금 그 HBM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 2028년까지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는 5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 있는데 이 에벗 그 주지사가 그 SK 그 고위 경영진하고 시내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좀 회유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텍사스 국기 모양입니다. 이 주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 국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SK 보고서 그 저기 텍사스에 좀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진만 좀 대비를 해봤어요. 그 조선인민군 군사교육 1군 간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그 인사하는 그런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는 북한과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계속 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인도 모디
총리하고 그 푸틴 대통령이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중국 포위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북러하고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하고 푸틴과 모디가 또 친밀해지는 것은 중국 견제, 포위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와이에서 이제 워싱턴 DC로 출발합니다. 하와이에서 그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서 10일 헌화를 대통령 부부가 했고, 교민들하고 리셉션도 하고,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아태 사령부, 거기에서도 그 브리핑을 받고 또 연설도 한 다음에 미국으로 떠나가는 그 사진인데,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토에 가가지고 뭐 상당히 이미 뭐 어떤 얘기하고 있을지는 다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제 나토가 유럽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토 자체가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 하는 거에 힘을 실어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와이에서 림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지스함이 참여를 했는데 SM-2라는 것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모의 표적기를 완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미사일막을 KAMD 이지스함 주요 무기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나 전투기 침투 시 우리의 바다에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전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정 기자가 심정보 PD인데 PC라고 제가 잘못 오타했네요.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젤렌스키 전 세계가 11월 미국 선거 때까지 푸틴을 격퇴하기 위한 조치를 기다릴 수 없다. 선거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긴급하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매튜리, 엘렌, 닉 메이어, 에릭 터커 세 사람 했는데 여러 사진이 있었는데 러시아한테 공격을 당하고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구호 내지는 또 뭐 이런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피까지 묻어 있는 상황 이런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좀 빨리 좀 도와주라.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면 너희들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간접적으로는 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11월 미국 선거가 다가오면서 워싱턴 DC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사무소를 열고 유럽은 국방비 지출을 강화한다고 타라캇과 론쿡 기자가 선거 기다릴 수 없다고 한 것은 오전 11시경에 했는데 이건 오후 12시 1시간 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나토가 결국은 국방비 지출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국방비 지출 증대 계획을 소개했는데 폴란드 거만 가져왔어요.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시즈 폴란드 국방장관. 평화 시대라면은 국방장관이 부총리까지는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도 국방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폴란드가 우리나라 동유럽에서는 우리나라 무기를 최초로 사준다기 때문에 폴란드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자기네들을 방위 산업을 강화해야 되니까 필요하면 기술이죠. 핵심 기술은 못 넘기겠지만은
폴란드 방위 산업을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536억 달러 이상 무기와 안보 지원을 제공했고 또 나토 회원국들은 약 500억 달러 이거를 또 제공했는데 제이크 셀러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상 처음으로 나토 국가들이 각각 자국의 산업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 나토 각국이 방위 산업에 예산을 들여서 방위 산업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방어 장비의 생산을 우선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따라 매우 다양한 방위 산업의 규모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진은 나토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내용인데 그 앞에는 퓨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1세기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세기는 우리는 전쟁이 있는 세기, 그 전쟁이라는 그것을 항상 일어날 수 있고 그거에 대응하고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너무나 75년 이상 평화의 시대가 갔고 이제 평화의 시대는 갔고 중간중간에 이 분쟁이나 이런 거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이제 가자지구 이런 게 좀 대형으로 보이죠. 예멘을 미국 폭격기가 폭격했다는 뉴스도 있고 동영상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관 남북한이 다시 붙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아닐 것 같다. 21세기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생존 전략을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강도 구조조정 이마트 2분기 실적 전망은 흐림. 2분기 주요 유통사 실적 가이던스 분석. 이마트 368억 적자, 롯데쇼핑 673억 흑자, 현대백화점 493억 흑자. 그러니까 이 유통업의 롯데쇼핑 흑자고 현대백화점도 흑자인데 이마트가 이건 좀 롯데쇼핑은 여러 가지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롯데마트도 있지만은 롯데백화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현대백화점은 그러니까 백화점은 좀 고급품들 럭셔리이고 이마트는 우리 생활 거니까 어쨌든 생활 물가하고 관련이 있는 이마트가 지금 매출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적자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386억 원. 이 아직 공시가 안 됐는데도 어떻게 정보를 다 입수했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어디서 조사했다는데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흡수합병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적자가 나는 것은 희망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 발생 영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마트가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만 공시를 했어요. 영업 이익 순실이 났는지 여부는 이 언론 뉴스는 적자가 났다고 그러지만은 제 눈으로 공시된 거 보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적자 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싫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게 연결인지 개별인지 이건 연결 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어떻게 될지 또 좀 모르겠고 그래서 매출이 7조 3,541억 원이고 전년도보다 0.2% 많이 줄진 않았지만은
적자가 될 것 같다 하는 게 그 뭐 가이던스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났네요. 일본과 중국의 유사점,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흑막의 정체. 일본의 그 기사 제목은 약간 과장법이 있다고 저는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있고, 경제 전문가 해설이라고 뒤에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사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뭐 자기가 그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그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골드 온라인에서 오늘 보도를 했어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세 가지 유사성, 부동산 거품이 그 내려앉는데, 그래서 이게 이 서두에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의 드리워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유사성은 미국의 달러 유출과 그 결과로서의 대외 경상 흑자의 급증이 있었다는 것.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내고 일본이나 중국은 무역 흑자를 냈는데, 달러가 들어가니까 돈이 풍성해지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 경기로 몰렸다, 이런 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잉여 자금을 국내 수요 환기에 돌리는데 실패했다. 너무나 빨리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그냥 거품이 일었다. 셋째,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누렸던 이 국제분업상의 우위성을 갑자기 뺏어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라자 합의로 일본 때리기, eng화 강세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수출 규제 등으로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중국 때리기, 저는 그 때리기라는 얘기가 그냥 죽이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리기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감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본 때리기, 중국 때리기. 근데 일본 죽이기, 중국 죽이기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완전히 죽인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은 환율로 죽였고, 그때는 eng화 강세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고금리로 해서 위안화나 eng화나 지금 그 금리 차이에 의해서 중국도 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꾸 내리고, 일본은 더 많이 이미 내려가서 30년을 견뎠기 때문에 한 10여 년, 거의 20년 디프레 속에서 지금 생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제 디플레가 시작인 거죠. 우리나라 언론도 이제 중국이 디플레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이미 디플레는 작년인가 뭐 2022년도부터 벌써 시작을 했다. 트럼프하고 그 무역 협상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일본도 프라자 합의로 그때부터 내리막으로 꽂았듯이 부동산 법을 댔듯이 중국도 지금 부동산 법을 내려앉고 이제 그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가야 되는데, 그나마 일본은 그래도 잘 견뎠는데 중국은 어떻게 견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편집한 내용대로 그 거기다 과잉 생산까지 참 무식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가 참 경제를 몰라요. 공학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학돌에서. 중일의 경제 발전과 버블의 생성은 전혀 자생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자생적인 잘못은 아니다. 근본은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체제에 기인한다는 이해가 중요하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어쩌겠냐, 이게 미국이 그 화폐 패권,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건 뭐 닉슨 쇼크 독트린부터 시작을 해서 좀 설명을 여러 가지 했고, 미 패권의 특권은 성장 통화에 공급을 하는 것은 채무의 누중이 되고 있는데, 변동 시세와는 불균형 시정의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페어라고 믿어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하면은 대적자국인 미국의 통화 달러화는 급락했고 미국의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수입에 제동이 걸려야 했지만 달러화의 하락은 제한적이어서 미국의 수입에 제동이 되지 않았다. 요거는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 이 경제 전문가인 아까 기고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클리어하게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어요. 어쨌든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뭐 이것저것 했는데 그 결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증가했고 닉슨 쇼크 이후 50년이 지나 세계에는 거액의 대미 채권과 미국의 거액의 대외 채무가 쌓였다. 그러면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일시에 갚으라는 얘기를 못한다 이거죠. 미국의 달러 살포가 세계 경제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급성장 시기, 경제 도약 시기는 1980년에서 1990년대 거의 뭐 2000년 아니 20년 정도 이렇게 구가를 했고 한국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NIES가 이륙했고 2000년대는 중국이 이제 경제가 고성장을 이루는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중국이 쫙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쫙 발전을 했다 이거죠. 달러가 많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면 달러 하락이 제한적이다. 왜 그러냐? 세계 패권국이니까 달러 찍어내기면 된다 이게요. 그리고 현재는 고금리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다시 제조업으로 회귀 예정이고 미국의 공장 자기네가 다 직접 못하는 거 다 미국에 와서 공장 때려줘. 우리가 이제 요 아메리카 내에서만 우리 먹고 살자. 그리고 이제 한국은 거기서 번 돈을 한국으로 이익 송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올 11월 돼서 누가 취임해도 달러 패권 견지는 뭐 당연히 그냥 이어가는 거다 이게요. 그래서 미국의 순 대외 채무는 18조 달러로 거액이다. 이것을 갚으라고 즉시 강요받으면 달러는 급락해 미국은 대인플레이션에 빠진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유지가 확실하면은 대미 채권은 달러라고 하는 통화 보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게 된다 이게요. 필요 없게 된다 이게요. 일본의 어떤 정치가가 내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동안에 미국한테 우리가 경상 흑자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는데 그걸 일시에 그냥 변제하라고 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즉 미국 국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지속적인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억울하면 달러 패권해. 아니 그냥 니들 앵화 패권을 하든지. 근데 화폐 패권 이거로 세계 패권, 국력, 무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중국이 나서려고 그랬는데 나서자마자 두들겨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 두들겨 맞고 있는데 중국하고 경제 유지해야 된다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신중인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모두 몰락할 것이라고 제가 그것은 예언을 하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낙서 혐의 중국 국적 남성 기물손괴 혐의 체포 동료 이명은 출국. yomiuri 신문에서 이게 언제 거냐 7월 9일 날 어저께 거네요. 도쿄도 치요타쿠의 야스쿠니 신사에서 5월
돌기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화장실이라고 토일렛이라고 쓴 건데 여러 가지 CCTV 뭐 이런 거로 해서 결국 잡은 모양인데 거기다가 경내에는 세계 임무는 단결하자 등 중국어로 된 종이 2장이 팽이개에 붙어 있어서 팽이개라는 게 뭔지 잘 잠깐 그 뭐 복을 빌어달라고 뭐 꽂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잠깐 이 수사를 해가지고 체포를 했답니다. 근데 그 나머지 2사람은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6월 1일 출국을 중국으로 했다. 이게 일반인들일지 아닐지 공장원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잠깐 그 일본의 특징인 이 그 신사를 들어갈 때 좀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그 왕릉을 갈 때든지 절을 들어갈 때도 이거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건 조금 약간 화려하죠. 그거를 그 세종대왕릉 갔을 때 뭐라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걸 우리나라 그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이 천문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데 시리우스 그 2별을 그 큰 계자리, 작은 계자리를 일단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복궁에 들어갈 때도 그 해태가 2마리가 돼 있는데 그게 상징이죠. 항상 그 임금까지 가는 자리를 그렇게 격상을 시켜 놓아서 항상 이 경비 하는 시리우스별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리온별을 지나갑니다. 오리온 벨트 3개, 3개의 큰 별인데 이걸 저승 사가 3명이라고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머리에 빨간 띠 두르는 건 일제의 잔재로 보인다. 뭐 어디 거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 했는데 이게 뭐 이번에 뭐 극적 무분기 합의했다는데 뭐 회사가 돈 벌었으니까 돈 억수 달라 이런 애들이겠죠 얘네들이. 근데 왜 빨간 띠를 두르냐, 니들이 감히 가지 특공대 자살 특공대냐 이 작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네들도 배운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머리 검은 그 단체복 입는 건 좋아. 좋은데 이 띠만 빼, 이 띠만 빼라고.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도 띠를 두른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 띠를 두르는 것은 옛날에 그 칼질하고 창질하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다쳤을 때 그 피를 지혈시키기 위해서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머리띠 둘리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또 양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걸 뭐예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 그런 거 할 돈이 없으니까 무명천으로 그걸 머리를 묶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머리는 옛날에 안 깎았으니까 잘못하면은 머리가 다 날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다 단발머리 아니야. 뭐 하려고 이렇게 빨간띠 둘러가지고 아주 혐오감을 주냐고 이 작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